여름에는 저녁을 마당에서 먹는다. 초저녁에도 환한 달빛. 마당 위에는 멍석, 멍석 위에는 환한 달빛. 달빛을 깔고 저녁을 먹는다. 숲속에서는 바람이 잠들고 마을에서는 지붕이 잠들고 들에는 잔잔한 달빛, 들에는 봄의 발자국처럼 잔잔한 풀잎들. 마을도 달빛에 잠기고 밥상도 달빛에 잠기고 여름에는 저녁을 마당에서 먹는다. 밥그릇 안에까지 가득 차는 달빛. 아, 달빛을 먹는다. 초저녁에도 환한 달빛. 오규원 시인의 동시 여름에는 저녁을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환한 달을 올려다보는 여름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하네요. 이 여름 강건하시길. 안부를 건네며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2022년 여름 문장의 소리.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엔솔로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시인 오규원을 조명한 15주기 비평연구서. 끝없이 투명해지는 언어. 저자 중 두 분의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박동옥, 소유정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동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두 분 평론가 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동옥 평론가는 2016년 중앙신인문학상을 통해서 비평활동을 시작했고 주요 평론으로 황야는 어떻게 증언하는가, 2010년대 현대시의 동물표상, 정확한 리얼리즘, 작가 이사나의 문학에서 답을 청하다 등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오규원 연구서 끝없이 투명해지는 언어, 엔솔로지에 단 하나의 삶이라는 아이러니, 오규원의 초기시 읽기라는 작품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소유정 평론가는 201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비평활동을 시작했고 주요 평론으로 이토록 열렬한 마음, 여성 서사의 아이돌 팬픽 읽기를 통한 나, 주체, 다시 쓰기, 지금 우리의 이름으로 구축되는 공간 등이 있고요. 산문집 3개의 바늘이 있습니다. 끝없이 투명해지는 언어 엔솔로지에는 관념의 탈피와 살아있는 언어, 오규원의 실론 전반에 대하여 라는 작품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네, 두 평론가를 한자리에 어렵게 모시게 됐는데요. 두 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박동옥 평론가부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처음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규원 선생님에 관한 이제 박사 논문을 사실 최근에 쓰고 있고, 네. 이제 올해 2학기 때 그걸로 이제 박사 논문 심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규원 선생님에 대한 글과 시를 이렇게 열심히 읽는 걸로 시간을 열심히 보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초대해 주셨을 때 여기서도 공부를 좀 배우고 갈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공부요? 네. 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사 논문 준비하고 계시니까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연장이 잘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예. 소유정 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박동옥 평론가께서 학술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그냥 열심히 원고를 쓰고 하면서 또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제철 음식과 과일을 열심히 먹으면서 네. 여름을 잘 보내고자 다짐하고 그리고 또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박동옥 평론가님이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 주셔서 약간 더 일부러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고요. 네, 두 분 모두 오늘 문장의 소리 첫 출연이시죠. 처음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아들을 요새 키우고 있는데요. 3살이서 손을 많이 탈 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 집을 벗어날 수 있겠다. 명분이 생겼다. 그래서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것 자체가 좀 자유로운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육아에 지치셨다는 말씀을 들리는데 또 소유정 평론가님 어떠세요?
네, 저는 사실 이번이 첫 출연은 아니고요. 작년에 산문집을 출간했을 때 네.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즐겁게 또 이야기를 나누다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또 이렇게 문장의 소리와 만나게 되어서 되게 반갑고 또 오규환 시인의 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책 얘기를 할 때보다 네. 아이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엔솔로지 특집으로 오규현 연구소 끝없이 투명해지는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눌 텐데요. 먼저 오규현 시인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941년 경남 밀양 출생인 오규현 시인은 부산 사범학교를 거쳐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65년 현대문학에 겨울 나그네가 초회 추천되고 1968년 몇 개의 현상이 추천 완료되어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분명한 사건, 순례 외 7권의 시집과 오규현 시 전집 등이 있고요. 실론집으로는 현실과 극기, 언어와 삶, 날 이미지와 시 창작 이론집 현대시작법이 있습니다. 산문집으로는 볼펜을 발가락에 끼고 가슴이 붉은 딱새가 있고 동시집으로 나무 속의 자동차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대문학상, 연합문학상, 이산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2007년 2월에 작고하며 유고 시집으로 두두를 남기셨습니다. 네, 짧은 연보로 다 소개할 수 없는 주요한 시인인데요. 혹시 그 두 평론가께서 언제 처음 오규현 시인의 문학을 접하셨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박동훈 평론가님 박사 논문까지 쓰게 됐다고 하시면 굉장히 사랑하는 시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예. 저는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사실 저희 지금은 지도 교수님이신 엄경희 평론가님이 숭실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시 수업을 할 때 그 오규현 선생님의 광고 시를 다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재밌는 시를 쓰시는 분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가 석사 논문을 2014년, 15년 이쯤에 열심히 쓰면서 이제 80년대 시인들을 좀 다루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오규현 선생님이 정말 특별한 어떤 의식과 시론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 논문을 오규현 선생님을 쓰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잘 선택해서 네. 이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던 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소유정 평론가님은 어떻게 처음 접하셨을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현대시 수업을 할 때, 네. 이제 오규현 시인의 시를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배우던 세대는 아니어서, 이제 제가 처음 오규현 시인을 접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현대시작법, 네. 라는 그 시창작 이론서가 이제 처음 만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바이블이죠, 바이블. 그쵸,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를 쓰고 싶어서 읽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안에서 또 오규현 시인이 말하는 시적 표현이나 뭐 묘사, 진술에 대한 그런 설명 같은 걸 읽으면서 그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쓰는 시는 어떨까 하는 그런 또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품이 궁금하다라는 생각에 이제 유고 시집인 두두를 네. 찾아보고 그 이후로 이제 작품을 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끝없이 투명해지는 언어 엔솔로지 이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엔솔로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꼼꼼하게 설명을 듣기보다는 이 출판사와 이제 전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만 소개를 들었었는데요. 오규현 시인께서 이제 15주기이시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요청도 해주시고 또 조력도 해주셔서 이 오규현 문학회 안에서 이제 이 엔솔로지를 한번 우리가 젊은 시인들, 젊은 연구자들의 시각으로 이 오규현의 시를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기획에서 이 엔솔로지가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규현 선생님이 만화 비평도 하시고 네. 굉장히 여러 작업을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 엔솔로지 안에는 시와 시론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필진을 구성하고 네. 이제
책을 꼼꼼하게 막 초기시, 중기시, 후기시 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조금 꼼꼼하게 작품들을 읽는 그런 과정을 이 안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일전에 오규원 깊이 읽기가 이미 출간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나온 오규원 다시 읽기인 만큼 그때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박동욱 평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진 평론가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오규원을 다시 읽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주시면 더 네. 깊이 있는 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징이 그 다시 읽기에서 또 포인트가 생겨서 흥미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오규원 시인 15주기가 되었는데 엔솔로지에 참여하게 된 소감도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당연히 처음엔 이제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었는데 이제 전화로 청탁을 해주시고 나중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규원 선생님에 관한 글이 워낙 많고 또 네, 많죠. 현재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규원 시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해에도 논문이 뭐 4, 50편 네. 나올 정도로 지금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이 엔솔로지에 참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겁도 나고 부담도 좀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래서 말씀해주신 박동학 평론가께서는 이제 시를 전공으로 이제 논문도 쓰시고 네. 하시니까 뭔가 더 이렇게 뜻깊은 그런 자리였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부담이 있었어요. 내가 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저 자신에 대한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평소에 오규원 시인의 시론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고 네. 그 시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어떻게 그 시론을 정립하게 되었는지 네. 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저한테도 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부담과 기쁨 사이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 오늘 평론가님 두 분의 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박동욱 평론가님은 어떤 주제로 쓰셨나요? 저와 이제 그 선우은실 평론가님 네. 그 두 사람은 이제 오규원 시인의 초기 시를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청탁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초기 시라 하면 오규원 시인이 이제 한림 출판사에서 1971년에 관한 분명한 사건이라는 네네. 시집과 그리고 순례라고 하는 이 1973년 민음사에서 가능한 두 권의 시집을 초기시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시집이라는 대상은 정해져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조금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 두 권의 시집이 오규원 시의 어떤 출발점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오규원 시인이 왜 시를 쓰기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을 조금 던지면서 이 두 권의 시집을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오규원 시인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니까 이분께서 어머니를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쯤의 나이에서 잃으셨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문학을 탐독하기 시작하고 이런 전기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네. 이런 전기적인 상실, 트라우마와 오규원 초기 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규원 시인의 유년기에 대한 집중 조명이 있었는데 그 박동욱 평론가의 글을 직접 인용을 하자면은 시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오규원 시인의 본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오규옥을 상상해보는 그런 글이 되었던 것 같고 시인을 어쨌든 느낄 수 있는 예. 네,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규원 선생님에 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기도 한데요. 네. 또 한편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규원 시인 본인이 사실은 오규원 시의 연구자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오규원 선생님은 본인의 시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는 글들을 너무 많이 남기셨어요. 그것을 어쩜 일생 동안
시를 쓰고 그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론을 집필하는 그 과정을 계속 번갈아 해와셨습니다. 네. 그래서 황현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오규원 시인은 자신의 시를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시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말에 사실은 굉장히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또 사로잡혀서 오규원 연구를 하게 되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규원 시인께서 뭐 향장이라고 하는 광고 잡지를 간행하셨다라거나 혹은 뭐 문장 출판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책을 많이 간행했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후에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제자를 길러내셨다, 이런 사실들은 연구가 많이 됐지만 이 유년기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상실이라는 이 내용이 당연히 다뤄졌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런 연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조금 주목해서 연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최대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시인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오규원 시인이 고민했던 거, 그리고 이제 아프게 느꼈던 것들을 공감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글을 썼고요. 아마 강부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규원 시인의 아이러니를 저랑 똑같이 이제 주목을 하셨는데, 좀 더 아이러니를, 이분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의 사회적인, 미학적인 어떤 성격을 잘 종합하셨다면은 저는 그냥 오규원 시인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실존적으로 고민했고 어떤 고민 속에서 자기의 시를 이렇게 이끌어내는지 그런 것들 좀 느끼게 하는 것이 제 글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시절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다라는 그 부분도 상당히 저도 좀 놀라운 지점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선택하는 실존, 자신의 존재를 다른 존재로 이사할 수 있다는 믿음, 그렇게 존재를 탈바꿈하려는 갈증이야말로 그에게는 가장 깊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자기 몫의 존재를 여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건의 의미이고, 주어진 존재를 자기 손으로 다시 쓰기 해야 한다는 것이 순례의 의미일지도 모른다. 라는 이 박동욱 평론가님의 이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자기 몫의 존재를 여실히 감당하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기 몫의 존재를 이렇게 좀 더 깊이 감당하려고 하는 게 시인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방식은 다들 이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규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첫 시집에서 굉장히 이제 불안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조금 채우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아름다운 환상이나 미학적인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신이 만들어낸 것이 환각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집으로 올라가면서 이분께서는 말의 진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의 빛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올라가시면서 타인에게 전해야 할 것이 어떤 말의 옳고 그름, 진위가 아니라 말의 온기나 떨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자각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집 순례에서 굉장히 많은 사상과 그리고 이웃의 목소리 같은 것들을 빌려서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 몫의 존재를 여실히 감당하는 그런 지혜를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규원 시인이 동시집을 발간도 하셨는데, 동시와 오규원,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주제는 아마 소유정 선생님이 더 후기시나 시론을 다루셨으니까 잘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오규원 선생님이 동시를 간행할 무렵쯤에 이분께서 이제 고민하셨던 문제는 어쩌면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눈으로 자연,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익히는 것, 그래서 어른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
이러한 과제를 스스로 자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라는 내용이 오규환 선생님의 시에서 그렇게 멀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가까운 주제이고 네. 이분이 말년에 추구했던 과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 어떤 시적 인식이 끝까지 가면 진짜 절대적인 순수함과 만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비슷하게 그런 부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유정 평론가님과도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소유정 평론가님께서는 오규환 실론에 대한 글을 쓰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오규환 시인의 시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론에 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봤고요. 좀 전에 그 박동욱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그 동시론에 대한 글은 저희 엔솔로지에 보시면 김원 시인께서 동시론에 관해서 아주 세세하게 면밀하게 살펴주신 글이 있어서 그 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다들 피하는 느낌이 이상하게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현실과 극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리미지와 시까지 이어지는 4권의 시론집을 중심으로 집필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작업하시면서 어떤 지점을 가장 강조하고 조명하고 싶으셨을까요? 네, 그 첫 번째 시론집부터 그 나리미지와 시라는 마지막 시론집에 이르기까지 그 각각의 시론집들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노력을 했고요. 이것이 곧 그 나리미지 시론이라는 오규환 시인 시론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개념으로 향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네, 오규환 시인 하면 그 관념으로부터의 탈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관념으로부터의 탈피는 그 첫 번째 시론집부터 4번째 시론집에 이르기까지 그 시인이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관념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어떤 인식의 영역을 좀 한정짓고 우리가 또 다른 의미를 좀 생성해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 확장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요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시인은 이 또 다른 어떤 의미의 가능성을 방해하는 그런 관념으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을 쭉 보인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고요. 또 그 어떤 시인이 그래서 말하는 의미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미라는 것 또한 언어가 벗어날 수 없는 한계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의미 또한 언어가 벗어날 수 없는 한계다라고 시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가 좀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현상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이미지인 현상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시가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시인은 추구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생각하면 현대시의 어떤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를 열어 젖히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우리는 원래 한 가지로 환원되는 게 사실 편한데,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긴장감 있게 다른 방식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점도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소유정 평론가의 글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오규환의 문제의식은 나라는 주체를 향해 있다. 인간이 계속해서 물음을 던지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결국 나 자신을 알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시인이 세계를 투명하게 인식하는 이유도 곧 나의 존재를 올바르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오규환은 말한다. 네, 여기서 나라는 주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오규환 시인은 나는 곧 세계이며 그 세계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나와 마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내 안에 고여 있는 어떤 그런 고정적인 의미들을 지워내고
이제 세계를 왜곡 없이 이제 감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계를 마주하면 이제 사실적인 언어와도 마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럴 때 살아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나와 관계하는 또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 이제 모두 여쭤볼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규현 시인의 시를 다시 읽고 또 그의 시에 대해 다시 쓰는 작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두 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한 분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앤솔로지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오규현 시인을 읽는구나 라는 것을 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배 연구자분들께서 워낙 많이 작업을 해왔지만 제 또래의 연구자분들께서 오규현 선생님을 어떻게 읽느냐는 제 궁금한 내용이었지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네. 이 앤솔로지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어쩌면 두 가지 방식의 오규현 시를 읽는 독법이 있겠다. 하나는 저는 이제 선운실 선생님이나 강보원 선생님께서 참 오규현 씨가 갖고 있는 현대성의 의미나 성격, 그 의의 같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 오규현 씨가 우리 시대에도 참 의미 있는 어떤 미적 형식이나 네. 내용을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저나 안지영 선생님의 네. 글은 이제 오규현 선생님이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느꼈을까를 이렇게 글로 조금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오규현 선생님 안으로 조금 들어가서 네. 함께 고민하고 느껴보려고 하는 그런 비평적 태도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지영 선생님 글을 조금 보면서 나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오규현 선생님의 시를 단순히 이제 의미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방금 이제 소유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규현 선생님이 경계했던 건 의미화이고 네. 하나의 관념으로 고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해를 재생산해내는 체험으로서 네. 오규현 시를 읽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 여담인데 혹시 강의도 약간 이렇게 하시나요? 예. 네. 네. 너무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소유정 선생님. 네, 저도 강의를 듣는 옆에서 귀담아서 듣게 편하게 되는 해야 되는데 네, 목소리. 아니 편해 보이세요? 네. 좀 더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론을 담당을 해서 글을 썼으니까 시론의 경우 이거를 지금 다시 읽고 쓰는 작업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이제 시론에는 어떤 시에 대한 사유, 그 시인이 시에 대해 어떻게 사유하는가에 대한 것 말고 이제 당대의 이념에 대한 그 시인의 비판적인 의식까지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2022년에 이제 읽어봄으로써 지금 시대에 적용해서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 안에서 어떤 우리에게 또 귀감이 되고 또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우리 안에 고여있는 의미들을 좀 갱신해 볼 수 있는 그런 논의를 가능케 하는 작업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현장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의 흐름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규현 시인의 시를 찾는 요즘의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오규현의 시를 감각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분 다 말씀해 주시는데 소유정 선생님 먼저 해주세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오규현 시인이 관념으로부터의 탈피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오규현의 시를 읽으시는 독자분들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안에 고여 있는 그런 의미를 싹 다 지워버리고 네, 있는 그대로 시와 그 시의 이미지를 한번 느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박동욱 선생님. 요새 뭐 힙합도 유행하고 네. 뭐 이렇게 힙합이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기원 선생님 시도 저항이고 힙합 아닌가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한국 힙합에는 자랑하는 게 좀 있어야 돼서. 네. 제가 함부로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오기원 선생님의 시에서 제가 항상 읽었던 부분은 자기 부정이나 네. 현실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네. 오기원 선생님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시라고 저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조금 내가 지금 놓여있는 처지에 참 불만이 많거나 나랑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참 싫거나 이랬을 때 오기원 선생님 시가 위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힙합과의 연관성을 발견해 주셔서 그것도 매우 새로운데 역시 현실에 대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 자기 부정이나 현실 모순을 감각하는 방식으로 읽어보면서 더 재미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대를 기다리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대 이름을 감췄죠. 내 맘 가득한 그대는 때로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소설이 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벅찬 내 맘을 담았죠. 저만치 걸어오는 그대가 보이네요. 소중한 나의 사람 그대여 어서 와요. 문장의 소리. 자, 이제 내가 사랑하는 오기원의 문장들 시간인데요. 지금 이쯤에서 두 분이 좋아하는 오기원의 문장을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문장을 가져오실지 두 평론가의 목소리로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유정 평론가님 어떤 문장을 가져오셨을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현실과 극기라는 오기원 시인의 첫 번째 실론집에 한 대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에서의 해방은 곧 시의 해방이요. 개성의 발현이다. 시란 별게 아니다. 아누이가 사르트르보다 좋게 배는 부분이 희곡이다. 이런 따위의 기절을 쓴 60년이나 73년인 지금이나 묘하게도 시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잘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나는 시를 쓴다. 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마 나는 시를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가 모든, 내가 모르는, 모든 내가 모르지만 확실한 존재를 믿는 그 무엇이 시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솔로지 작업을 하면서 오기원 시인의 실론집을 이렇게 쭉 살피면서 이 대목에 되게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요. 네. 모르기 때문에 시를 쓴다라는 말이 참 제 발목을 묶어두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알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르는 상태가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또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오기원 씨는 이런 마음으로 시를 썼구나 하는
그 어떤 시인의 마음에 닿게 된 그런 한 문장이었어서 또 좋았고, 또 이제 저는 문학 비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문학 작품과 문학 비평의 상관관계를 떠올렸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문학 비평을 왜 쓰니? 하고 물어보면 네. 저는 이제 알고 싶어서 쓰거든요. 네. 제가 모르는 걸 알고 싶어서, 네. 모르는 걸 이해하고 싶어서 쓰는데, 근데 또 이제 이 시를 쓰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쓰는 이조차도 모르는 이런 시가 계속해서 쓰여진다면 나는 이제 나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알고 싶어서 나도 계속해서 문학 비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이 문장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 시인들이 잘 모르고 썼는데 소유정 평론가님의 이런 거야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동옥 평론가님께서 어떠셨어요? 이 문장 듣고서? 근데 큰일 났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 왜냐면 같은 걸?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던 네. 그 구절을 선생님 글에 인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같은 구절을 이거를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런 우연이 근데 오견 선생님이 너무 네. 많은 저작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딱 그 부분만 두 분이 좋아하시나요? 이게 사실 가장 예. 근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초기시를 뭐 다루기도 해서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 이제 박사 논문 출발할 때 네. 약간 모토처럼 아. 이렇게 걸고 싶었던 문구가 딱 이 아. 문장이었어요. 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네. 나는 시를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 네. 뭐 비슷한 말을 이승훈 선생님도 하신 적이 있기도 한데요. 네. 이 문장을 제가 좋아했던 것은 오견 선생님 평생 추구했던 것이 어떤 관념의 명사화, 동사화를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관념이 이렇게 하나의 명사로 굳어지기보단 네. 동사로서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존재처럼 이렇게 언어를 대하시려고 했는데 그 자세가 이미 이런 문장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이 문장을 보면은 조금 이제 후기의 나리미지 시론에서 네. 말했던 그런 내용들하고는 다른 오견 선생님을 조금 생각하게 되는데 네. 사실 연구자분들이 이 오견 선생님 후기의 나리미지 시론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오견 선생님 시를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로 오견 선생님의 더 오래 사시고 더 계속해서 시를 쓰셨다면은 저는 본인께서 쓰신 나리미지 시론도 다시 한번 깨고 새로운 시론을 쓰실 분이 아니었나. 예. 본인이 시를 써왔던 과정이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네. 항상 어떠한 시론을 세우고 그걸 깨고 다시 새로운 시론을 세우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시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서 조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견 선생님 정신의 핵심이라고 봤고 좋게도 이제 소유정 선생님께서 먼저 읽어주셔서 그러면 예. 낭독은 한 낭독을 번 더 어떻게 해야 해주세요. 될까요 이게? 조금 느낌 다르게, 뉘앙스 다르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따위의 귀절을 쓴 60년이나 73년인 지금이나 묘하게도 시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잘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나는 시를 쓴다. 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마 나는 시를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 모든 내가 모르지만 확실한 존재를 믿는 그 무엇이 시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네. 다른 느낌이네요. 네, 다른 느낌입니다. 소유정 평론가님은 이 다른 느낌의 문장을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오견 시님께서 옆에서 읽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네. 문매를 받기 때문에 아니, 모사하신 거 아니에요? 아, 네. 저 오견 뭐 사신 거예요? 선생님 뵌 적이 성대모사. 없습니다. 아, 그렇죠. 저희는 저희라고 제가 묻어가도 되겠죠? 네.
우연히도 두 분이 좋아하는 문장이 겹치셔서 좀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평소에 시를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꼭 작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를 아주 즐겨 읽거나 또 가까이 하거나 이러신가요? 네, 아무래도 일단 읽어두면 꼭 일을 하느라고 읽지 않더라도 이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신간도 따라 읽고 또 예전에 제가 미처 읽지 못했던 그런 시집들도 찾아서 읽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농담을 하려다가 좀 괜찮아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뭐 일 때문에 읽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다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농담 아니신 것 같은데 이렇게 최근에는 사실 논문 때문에 워낙 소홀해지고는 있지만 네. 한 해에 나오는 시집들을 이렇게 뭐 나이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주제 상관없이 다 이렇게 읽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그거는 즐거우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다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어떤 나의 생각과 다르고 좀 불쾌한 말들도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 저는 시를 읽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읽는 것이 제 독법인 것 같아요. 그 두 분 다 월평도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시를 계속 읽을 수밖에 없는 또 지점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원론적인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시를 읽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시를 읽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나 또 우리에게 시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이 시대의 평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지금 너무 저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진짜 꼭 막 책을 찾아보거나 진짜 뭐 문헌을 이렇게 뒤적거리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은 너무 많은 정보가 손쉽게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어떤 자기 의견이나 뭐 주장, 생각 같은 거를 말하는 것조차도 좀 사라지고 있다. 자기 의견 같은 것도 약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데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말을 하고 있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행간, 여백에 있는 어떤 의미뿐만이 아니라 뭐 감정 같은 것도 읽어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어떤 나의 고유한 생각 또는 의견 같은 거를 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제 시를 읽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또 박동호 평론가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디지털 시대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분열된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공통의 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라지고 다 각자 보고 듣고 말하는 방식 뭐 서로 즐기는 노래 장르나 뭐 동영상 영화 뭐 이런 것조차도 다른 시대인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통을 지속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그 방식, 옳은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때 저는 1대1 대화야말로 가장 상대방과의 깊은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어떤 현실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장르 중에서 문학이 제 1대1 대화를 깊이 할 수 있는 장르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시를 읽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시도 소설도 읽는 것보다 쓰는 걸 더 많이 하는 또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두 분의 말씀이 더욱 소중해지는 순간인데요. 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시를 즐기면서 읽는 거하고 또 작업을 위한 독서, 평론을 위한 독서는 다르실 것 같은데 평론가의 기쁨과 슬픔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엔잡러라는 코너에서 일의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비슷하게 여쭤봤습니다.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기쁨이 갑자기 확 달아나는 부분도 대체로 있지만 다들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직장인 분들은 퇴근할 때라든지. 가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조금 이제 이게 기쁨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평론을 쓰다가 딱 한 번 약간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렇게 워낙 초짜이던 시절에 이렇게 5일 간격으로 글을 계속 연달아서 써야 되는 상황 안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글을 다 마치고 났을 때 글을 다 썼다라는 기쁨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쓴 글이 제 목소리는 다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광장 같은 느낌이 들 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냥 사라진 느낌.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기뻤거든요. 네. 그래서 평론하는 기쁨은 듣는 기쁨이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는 그런 광장이 되는 마음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평론가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멋있는 말씀이세요. 슬픔에 대해서도 얘기하세요. 슬픔 당연히 하셔야죠. 슬픔은 뭐 돈이 안 이야기를 된다? 하고 싶지 않네요. 네. 네? 너무 구체적인 일들을 떠올리게 돼서. 네.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신 거군요. 그런 일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제 글에 썼던 내용이지만 참 아픈 거는 말하기도 싫다. 와, 예. 네, 그 공감이 갑니다. 조금 덜 아프면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너무 아프면 꺼내는 것조차 네, 그렇게 그렇죠. 힘든 일이 있으셨구나. 궁금한데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소유정 평론가님은 네, 저도 뭐 슬픔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앞서 박동호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기쁨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엔 슬픔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글을 쓸 때 계속해서 내가 내 글 안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좀 자기 혐오를 하게 되고 약간 막 자책을 하게 되고 네. 이런 때가 있는데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를 불현듯 깨닫는 순간에 되게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스스로를 응원해 주려고 네.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저도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좀 전환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또 이렇게 있었고, 네. 또 이제 분명한 기쁨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냥 일이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네. 거를 일로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게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학과 관계된 일을 할 때 그래도 그 기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도 매우 기쁘거든요. 저도 기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방대한 텍스트를 아무래도 접하시게 되시는 두 분이신데요. 독서에 있어서 나만의 메모 방식 혹은 나만의 작업 방식 이런 게 있다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의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그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인데요. 엔드라이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는 편이고요. 네. 다 글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엔드라이버로 해놓으면 검색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꿀팁이다. 그래서 목록화, 목차화를 이렇게 좀 모든 책을 좀 해놓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대단하신데요? 대단하신데요. 네. 저는 이렇게 목록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끈기는 없어서 저는 그냥 이제 한 권의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이제 좀 보고 한 권의 책을 다 보고 그러니까 키워드 정리를 해서 앞에 이렇게 붙여놓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나중에 좀 작업을 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싶으면 이제 책 이렇게 꺼내봐서 앞장에 붙어있는 키워드를 다시 살피고 그다음에 책을 이렇게 펼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나만의 메모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책을 보다가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플래그를 붙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책의 표지 색깔과 같은 색의 플래그를 붙이는 약간 습관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뭔가 약간 다꾸처럼 너무 흥미로운 미적인 약간, 뭐가 네. 있지 않을까요? 톤을 맞추고 싶어서 아. 같은 색이 없으면 붙이지 않습니다. 네. 사서 어머. 붙입니다. 어머. 네. 두 분 다 약간 되게 재미있는데, 그 예전에 어떤 그 평론가 선생님이 책이 너무 많으니까 기억이 안 나서 본인 스스로 서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네,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분은 이제 얼리 어답터로 워낙 소문나신 분이라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의 방식도 매우 평론가 분들이 확실히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자, 요즘 가장 활발하게 작업하시는 평론가 분들이신데 두 분께서 주요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문학의 쟁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안에서 좀 연속성을 가지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제 평론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주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어떤 한국문학에서의 1인칭 주체에 대해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활발한 논의가 나왔는데 그 나에서 우리로 좀 확장되는 네. 그런 1인칭 주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박동원 평론가님.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뭐 여러 주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동물권 네. 문제였던 것 같고요. 네. 뭐 제 자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있다거나 또 그러한 어떤 권리 옹호에 대해서 생태주의에 대해서 네. 정말로 투철하게 믿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계속 빌려오고 그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지금 디지털 사회, 인간 사회에서 소통 불능의 어떤 그런 분열의 상태를 극복하는 데 어떤 해답이 그쪽에 저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논문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읽는 것밖에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네. 앞으로 조금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조금 지속적으로 글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라는 주체에서 우리로 넘어가는 과정과 동물권이 그 우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오기원 시인의 시에 대해 많은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죽음 이후에도 끝없이 다가오고 수신되는 한 시인의 존재가 시를 쓰는 저에게도 그렇지만 평론가님께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오기원 선생님을 통해서 어쩌면 이 자리가 만들어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순간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런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의 말을 이렇게 편지처럼 귀하게 받아서 확인하는 그 과정이 이제 시를 읽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오기원 시인의 시론집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이제 제대로 이제 네. 면밀하게 살피는 작업을 이제 처음 하게 된 건데요. 이제 그 작업을 통해서 막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그 이제 시론집에서의 그런 시인의 어투 같은 것이 굉장히 유쾌하세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오기원 시인이 꼭 두런두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속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읽으면서 제가 또 나아가야 할 쓰기의 방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끝으로 두 분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가까운 계획이나 먼 계획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휴가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이제 한동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논문과 슬픈 육아가 있어서 네. 먼 계획으로서 이제 빨리 끝내고 해외로 뜨고 싶다. 예, 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막 이 턱끝까지 쫓아오고 있는 마감 일정을 가까운 계획. 네, 마감 일정을 좀 빨리 쳐내고 이제 또 잠깐 쉬는 그 어떤 좀 며칠간의 휴식 시간에 이제 캠핑을 다녀올 계획인데요. 캠핑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제가 백패킹을 요즘 어머. 참 좋아라 하고 있어서 이제 산으로 숲으로 떠날 계획입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박동옥 소유정 평론가 모시고 오규현 시인의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박동옥 평론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기도 하고 또 이제 한 권의 엔솔로지에 같이 참여한 공저자로서 어떤 유대감이 좀 있었는데 네.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제가 작업을 할 때 여기 작업하시는 분들도 다 지금 힘들게 하고 계시겠지? 막 이제 이러면서 약간 마음으로 좀 응원을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제 응원의 목소리가 좀 들리셨나요? 지금 확인했습니다. 서운해요. 아무튼 제가 속으로 되게 응원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 작업의 시간을 나누었던 박동옥 평론가와 함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또 이영주 시인과 함께 이렇게 더 오규현 시인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박동옥 평론가님. 워낙 저자분들을 글로만 뵙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뵀을 때 그 참 너무 반갑고 또 뵙고 싶다라는 순간들이 있는데 네. 오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준비된 대답 같기도 하고. 방금 즉흥으로. 네. 네. 네, 아쉽지만 정말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끝인사 부탁드리고 저희는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간단한 끝인사 마무리를 해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무더운 여름인데요. 저와 함께 백패킹? 네, 연락 주시고요. 네. 저희, 오규현 15주기 비평연구소 끝없이 투명해지는 언어가 또 여름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네. 색깔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여름이 참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니까 휴가를 가실 때 독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끝없이 투명해지는 언어 한 권 같이 들고 떠나시는 것도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뭐 이 끝없이 투명해지는 언어에 이제 다른 분들 글을 이렇게 읽어봤을 때 참 많은 고민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연구서라서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오규현 선생님을 참 좋아하고 그분에 대해서 그 한마디라도 좀 더 건네고 싶은 말들이 이렇게 이분들 안에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책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평론가 덕분에 오규현 시인을 더 가까이 기억하고 기록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동옥, 소유정 평론가님 보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문장의 소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